갑자기 폭풍우가 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포영화에서의 테스토스테론은 사실상 청산가리다. 근육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런 쪽으로는 제가 안전해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죽나요? 호기심 많은 사람? 혹시 맞으시죠? 나는 뭐 직방이야. 하얗게 그동안 감사했고요. 안녕하세요. BTV 이동진의 파야키야. 저는 현호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이것만 알면 더 이상 공포영화 무섭지 않다. 공포영화에서 누가 죽는지에 대한 공식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보자 합니다. 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이제 공포 영화들을 많이 보시기도 하고요. 실제로 호러를 보면 뭐 체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연구가 있기도 하고, 저희가 공포 영화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주제로 컨텐츠를 올려왔는데,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클리셰 대특집?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죽는지, 공포 영화에서는 사람이 죽는 게 핵심이니까. 평론가님은 공포영화 보실 때 안 무서우실 것 같아요. 아, 얘 곧 죽겠다. 이런 거 예측하실 수 있어서. 예측을 할 수 있든 없든 건 무관하게 별로 영화를 보면서 공포스러워하지는 않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영화들도 있었죠. 유전처럼. 네, 근데 웬만한 영화들은 뭐 무섭게 느껴지진 않고요. 뭐 잘 만들었네. 사람들은 무서워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죠. 공포영화에서는 왜 유독 이런 클리셰들을 많이 쓰는 걸까요? 그렇죠. 뻔한 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걸 이제 우리가 클리셰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클리셰를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르라는 게 관객이 나는 이런 영화를 보러 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들어가서 그 영화를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을 어느 정도 쥐어줘야 장르가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대했던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서부 영화면 어떨 것이다, 공포 영화면 어떨 것이다, 액션은 어떨 것이다. 근데 그런 관객의 욕구를 하나도 충족 안 시키고 액션 영화라고 해놓고 나서 완전히 다른 걸 보여주게 되면 사실 그건 장르 영화가 아닌 거거든요. 훨씬 더 훌륭한 영화일 수는 있지만, 그런 면에서 호러만큼 장르적인 특색이 강한 장르도 드물고,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은 클리셰가 있을 법도 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창의성이 없는 방식으로 클리셰 범벅이 되면 안 된다. 이전에 했던 것을 그냥 요거는 여기서 갖고 저거 저기서 갖고 오는 방식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욕을 먹게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 호러 장르의 특색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호러 장르를 볼 때 왜 저런 클리셰가 있을까? 왜 맨날 저럴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호러 영화는 대부분 저예산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블록버스터 시리즈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막 유명한 노래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히트곡들 같은 거. 심지어는 비틀스 노래 같은 거. 그런데 공포영화에서는 유명한 노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저작권료가 비싸서 유명한 곡을 사다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제작비의 여건이 안 되죠. 곡이 이입하는데 방해될까 봐 안 쓴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서 안 쓴 거였군요. 제 생각엔 돈이 없어서 안 쓸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는 공포영화의 주 소구 대상이 되는 주 소비층이 누구냐라는 건데 10대 관객이에요. 그러니까 10대 관객한테 어울리는 세팅, 10대 관객이 이익을 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10대 관객이 좋아하는 혹은 자기가 처해 있는 감정을 다루는 방식, 이런 것들로 이야기들을 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호러 영화에서는 캠프 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캠프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10대들은 캠프를 많이 가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는 저예산인 경우가 많다. 또 하나는 10대들이 주로 타깃이다라는 건데, 이 두 가지 특징이 이 클리셰의 상당 부분을 결정하는 영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10대 관객분들이 만약에 타깃층이라면 클리셰가 또 엄청 클리셰처럼 안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생소하게 보이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공포영화를 가장 재밌게 보고 실제로 많이 보는 사람들이 또 10대잖아요. 아마도 지금부터 하는 그 클리셰에 관한 얘기들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여기랑 관련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공포영화에서 가장 잘 죽는 직업이 뭘까? 베이비시터. 네. 제일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거의. 너무 많아요. 베이비시터가 나오는 공포영화가 굉장히 많고요. 난도질 영화라고 말하는 슬래시 영화의 허시로 잡는 것이 70년대 말에 나왔던 할로윈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마이어스라는 어마어마한 빌런이 나오죠. 그 영화를 찍을 때 당시에 존 카펜터가 만들었던 과제가 뭐였냐면 베이비시터 살인사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영화의 여주인공이 누구인지 너무 유명하잖아요. 제이미 리 커티스가 하도 비명을 잘 질러서 별명이 스크림 퀸이에요.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공포영화 하면 떠올리는 인물 중에 하나가 제이미 리 커티스인데, 제이미 리 커티스가 극 중에서 베이비시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살인을 저질른 그 마이클 마이어스가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나 돌아와서 이 베이비시터를 스토킹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베이비시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예 베이비시터가 제목에 들어가는 공포영화도 많아요. 베이비시터라는 공포영화도 있고요. 아예 이름이 베이비시터군요. 네. 시터도 있어요. 네, 줄여서 시터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왜 베이비시터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까? 내적인 이유, 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적인 이유는 뭘까요? 내적인 이유는 일단 베이비시터를 알바로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자예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10대예요.
10대다 보니까 10대가 보통 아르바이트로 주변에서 아이 많이 봐주거든요. 그럼 베이비시터를 베이비시팅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겠어요? 모르거나 알더라도 친숙하지 않은 사람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불안을 느끼는 환경이죠. 자기도 10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훨씬 더 어린 아이들을 보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겠죠. 그 시간은 또 많이 써야 되잖아요. 10대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직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업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공포 영화에 착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베이비시터로 나와도 죽을 확률이 높은데 근데 좀 심심하다고 남자친구를 불러? 이런 확률이 한 97%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죽는 건가요? 네, 그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와? 그 전화를 또 받아? 전화 오면 안 되죠. 네, 창문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아이고. 누군가 해서 궁금해서 열어줘? 네. 그럼 거의 99.99%로 죽죠. 사망 플래그네요. 그렇죠. 사망 플래그죠. 그런 측면에서 베이비시터가 사실은 공포 영화에서 가장 많이 죽는 직업 혹은 직군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직업은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치어리더. 치어리더 그렇게 또 많이 죽어요. 비슷한 이유인가요? 치어리더가 직업은 아니죠. 네, 그렇죠. 10대들이 사실 이제 학교에서 어떤 다양한 활동들 같은 거 할 때 남자들 경우에는 또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운동선수인 경우들이 많고 여자들 경우에는 치어리딩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치어리더도 제목 속에 들어가는 공포영화 굉장히 많아서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그런 공포영화도 있어요. 모든 치어리더는 죽는다. 되게 흥미롭네요. 한국에서는 제목이. 그리고 무슨 치어리더 캠프라는 영화들도 있고 80년대에 나왔던 슬래셔 영화인데요. 치어리더가 역시 마찬가지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남자친구가 운동부의 운동선수다. 이러면 죽을 확률이 또 한 95%까지 올라가요. 둘이 같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지키려다가 또 죽겠네요. 네. 둘이 또 눈꼴 사납게 애정 행각을 벌인다. 그럼 거의 99%까지 가는 거죠. 애정인가 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치어리더라는 것이 굉장히 죽기 쉬운 그런 직군인데 그것도 10대랑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30대, 40대쯤 되면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나 친구가 치어리더다 이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없죠. 네. 근데 미국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누가 치어리더 하면 굉장히 옆반에 있는 누가 치어리더라는 둥, 걔에 대한 소문이 어떻다는 둥, 선망 혹은 질투로 본다는 둥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선수, 특히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에 치어리더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경우에 공포영화에서 이렇게 약간 소모품으로 희생이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치어리더랑 운동부가 실제 학교에서는 실세잖아요. 그렇죠. 선망의 대상일 수도 있고. 실세가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죠. 이게 10대의 일반적인 관객들의 타겟층이니까 그들을 생각하는 다양한 10대들의 마음을 녹여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죽는 직업 중에 하나는 경비원인 것 같아요. 경비원은 직업의 특색상 거대한 빌딩이라든지 어떤 캠프 관리를 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두운데 밤에 혼자 돌아다니다가 플래시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포영화에서 가장 먼저 죽는 직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경비원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또 공포영화를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 경비원이 사람을 죽여. 파야키아에도 오셨던 일본 영화 거장인 구로사와 기요시 초기 작품 중에 지옥의 경비원이라고 있거든요. 경비원이 연쇄살인마인 영화예요. 그리고 또 경우는 좀 약간 다르지만 굉장히 잘 만든 한국 영화인데 거울 속으로라는 공포 영화 있어요. 유지태 씨가 나오는. 근데 유지태 씨가 주인공인데 극중 그 직업이 경비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라든지. 그 영화도 클리셰를 비튼 건가요? 비틀었다기보다는 경비원이 갖고 있는 직업적인 특색을 굉장히 잘 살린 공포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비원은 뭘 발견돼야 이제 죽는 거잖아요. 혼자 돌아다녀야 되는데 안 돌아다닌 거군요. 그렇죠. 대충 다니거나 뭐 이렇게 때우거나 이래서 안 죽는 경비원 캐릭터가 나오는 게 검은 물 밑에서라는 영화 있어요. 일본 공포 영화인데 굉장히 잘 만든 영화죠. 뭐 이런 식으로 경비원 캐릭터 굉장히 중요하고요. 흔하면서도 심심찮게 등장하는 그리고 희생자가 되는 캐릭터가 제 생각엔 농부 그리고 목장주. 공포 영화는 기본적으로 저밀도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데서 찍기가 어렵고 그것도 제작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숲속에서 벌어진다거나 외딴 집에서 벌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농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목장주 같은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공포 영화에서 중요한 효과가 날씨잖아요. 갑자기 폭풍우가 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결국 죽지만 그 폭풍우가 치는데 누가 나가 보겠어요? 대부분 농부라든지 목장주, 우리 양떼는 잘 있나 하고 나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옥수수 밭이 쓰러지지 않았나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꼭 농장주 혹은 목장주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높 같은 영화를 보면 처음에 죽는 주인공이 아버지도 목장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 있을 만한 환경에 노출되는 분들이 그렇죠. 죽네요. 그것도 이제 일기랑 관련되어 있어서 또 효과가 좋기도 하고 제가 자꾸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데 사람이 죽는데 무슨 효과가 좋다는 근데 이건 공포 영화에서 그냥 뭐 그런 장르의 규칙을 갖고 노는 이야기니까 뭐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애정행각을 하면 죽을 확률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네네네. 그럼 행위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떤 행동이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오늘 이야기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면 죽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영화 한 편을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스크린? 그렇습니다. 스크림 특히 이제 1편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호러 영화의 관습을 이야기 속의 핵심으로 끌어들인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뭐 안 보신 분들이라면 1, 2, 3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예 다 말하잖아요. 그 관습이 뭔지. 그렇죠. 랜디라는 아이가 친구들한테 말해요. 이렇게 서로 이제 맥주 먹으면서 파티 같은 거 할 때 옆에 딱 서가지고 공포 영화에서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랜디가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절대 공포 영화에서는 네가 만약에 주인공이라면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마약을 하면 안 되고 섹스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돌아올게 곧 돌아올게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돌아올게 하고 가는 사람은 항상 죽거든요. 그 순간에 그 말을 하면서 나가는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표현하거나 관습 그대로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상하는 것을 일부러 뒤엎어서 신선한 재미를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잘 만든 영화인 건데요. 이 얘기를 받아서 한다면 실제로 공포영화가 굉장히 보수적인 장르로 보는 견해들이 있고요. 공포영화 속에서 이제 누가 처벌받는가, 물론 끔찍한 범죄에 희생되는 거지만 처벌의 의미로서 극중에서 등장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대표적인 게 10대의 성적 방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속에는 이제 부모의 마음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하면 안 되는. 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국 10대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니까 공포영화에서 아예 그런 보수적인 견해 같은 것들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극 중에서 이제 몰래 숲속으로 가서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케빈 인 더 우즈 같은 영화를 보면 거기서 제일 먼저 죽는 게 숲속에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남녀 커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죽는다거나 숲속에서 하는 것도 위험한데 백발백중은 카섹스입니다. 차에서 하면 거의 그대로 죽습니다. 좁은 공간. 네네네. 공포영화라는 것이 이제 멈칫달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끔찍한 일들을 이제 자극시키는 피약적인 쾌감에 주력하는 그런 장르이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런 건데 공포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차 안에서 서로 이제 애정 행각을 하게 되는 커플이 죽는 걸로 시작하는 영화가 바로 조디악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영화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궁금해서 IMDb 사이트가 이제 이런 사이트로 굉장히 영화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은 걸로 제일 유명한 사이트니까 가서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커플이 관계 중이거나 관계가 끝난 후에 살해당하는 공포영화는 얼마나 될까? 그렇게도 검색이 돼요? 그 검색해요. 단어로 몇 개를 넣어서 검색하는 거예요. 98편. 98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 우리가 모르는 싸구려 공포영화인 건데, 그러니까 공포영화 속에서 커플이 관계를 가진다? 이건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의 사막이에요. 끝나고 나서 거의 죽어야 되는. 그러네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경우엔 둘 다 죽는. 네. 아, 그러네요. 네. 네네네.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근데 이런 일반적인 걸 떠나서 어떤 행동을 하면 죽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공포영화 이건 어떤 하나의 세계가 있으면 그 세계에서 그 살인 혹은 죽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캐릭터가 꼭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림에 등장했던 랜디라는 캐릭터도 2편에서 죽잖아요. 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설명하는 사람은 꼭 죽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설명을 할 때 그 말을 무시하는 사람도 죽어요. 대표적으로 막 설명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야, 너 그거 지금 꿈꾼 거야. 장난치지 마. 그렇죠. 뭐, 말도 안 돼.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야. 혹은 뭐 그게 말이 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죽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경찰이거나 아빠면 100% 죽어요. 엄마는 살 수도 있어. 100%네. 네, 거의 그래요. 비슷한 사례로 극 중에서 뭔가 긴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든 뭐든 해서 쏟아내다가 갑자기 대사를 중간에 다 맞추지 못하고 잠깐 하고 멈추는 사람은 죽어요. 왜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도 이 대사랑 관련되어서 설명하는 것들로 죽는데 반면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작당하는 원리나 어떤 그런 악마에 대해서 혹은 연쇄살인마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하지만 거기에 직접 밀착해서 들어간 사람은 죽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주인공들하고 따로 떨어져서 그냥 그 얘기를 툭 던져주고 사라지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약간 경계인 캐릭터들. 네. 대표적으로 주유소 직원.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당신 이쪽으로 계속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라고 말하는 주유소 직원이거나 아니면 그 동네의 술집에 매일 출퇴근하는 것 같은 알코올 중독자인 단골 손님. 이거나 아니면 노숙자. 이런 캐릭터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오늘도 딱 그날과 같은 날씨로구나. 이렇게 딱 말을 하면 이런 캐릭터들이 다 뭔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는 나중에 안 나와요. 네. 이러면 이 캐릭터는 안 죽어. 영화에서 그 노숙자나 술 드시는 분들은 너무 술 많이 마시거나 해가지고 또 그 위험 상황이 오면은 뭔가 자고 있는데 그래서 피해가는 그런 거 그럴 같기도 수도 하네요. 있죠. 그 상황을 모르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것이 또 약간 코믹한 요소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주인공이 어떻게 움직일까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책에서도 봤는데 X축으로 움직이면 안 죽고요. Y축으로 움직이면 죽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위로 올라가면 예, 미국 가옥 구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살인마가 자기를 죽이려고 막 집안에서 쫓아와요.
위로 계단 타고 네. 올라가면 죽는군요. 그렇죠. 바깥으로 어떤 식으로든 창문으로 넘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계단으로 내려가거나 지하실로 2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죽어요. 그러게요. 도망칠 곳도 없잖아요. 위에 올라가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포영화 속에서 희생이 될 때 유전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이 되면 올라가서 죽잖아요. 이런 식으로 Y축으로 움직이면 죽고 X축으로 도망가면 그때까지는 살아있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경향이 그렇다는 거고요. 안 그런 영화들도 한 트럭이에요. 그러니까 튼 영화들도 있을 텐데. 네, 절대 댓글에 무슨 영화에서는 안 죽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벌레 찾으려고 하면 또 수도 없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인물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여정상에서 보면 북쪽으로 가면 안 죽는 경우가 많고요. 미국의 경우에 남쪽으로 가면 죽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공포 영화에서 캐나다는 청정지대거든요. 아, 캐나다는 그런 이미지가 멕시코는 있죠. 무시무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황혼에서 새벽까지 보면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로 가요. 거기서 뱀파이어들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제 캐나다 같은 데로 가게 되면 그런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고, 미국의 주 중에서 50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메인주예요. 왜 메인주가 위험한가 하면 스티븐 킹의 고향이거든요. 그 스티븐 킹은 상당수의 소설을 메인주에서 벌어지는 일을 쓴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것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페니와이즈 나오는. 그 다음에 패스메트리라는 영화 있어요. 공포의 공동묘지라고 번역이 되었던 이런 작품들을 보면 메인주에서 벌어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공간하고 관련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와, 공간 너무 흥미롭네요. X축, Y축, 북쪽, 남쪽. 물론 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계단이라든지 어떤 인물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장르적인 쾌감을 주거나, 물론 이제 무서운 쾌감이죠. 그렇게 주려면 그런 동선이 사실은 훨씬 더 유리하기도 하죠. 또 미국 가옥 구조가 전형적으로 그렇기도 하고요. 한국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한국은 위아래로 도망치려고 해도 아파트에 사는데 경우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어떤 행동을 한 사람들이 죽나요? 호기심 많은 사람? 네. 평론가님 혹시 많으시죠? 저는 공포영화에서 그냥 그 소위 이제 전문 용어로 첫봤다예요. 그냥. 아까 바로 해설도 죽어요. 많이 하시고 어떤 사람이 죽는지 또 경비원 알바도 해본 적 있거든요. 바로 죽죠. 너무 많으신데요, 네. 조건이. 예. 거기다 공포영화에서 안경제비 죽거든요. 과체중. 네. 안경제비. 카메라를 끄면 안 되겠네요. 여드름 살기 나는 위해서. 사람. 이런 사람 죽어요. 네. 스모키 화장한 여자. 이런 사람 죽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로 직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건 호기심이 많아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무슨 모터 소리가 들려. 꼭 가봐. 꼭 가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아까 죽인 애가 진짜로 죽었나? 확인하는 사람. 심지어는 무덤 파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체가 제대로 묻혔나?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큰 일을 당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심 많은 사람도 있지만 유사하게 확인하는 사람도 죽어서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공포영화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차를 타고 가다가 10대들이 뭔가를 친단 말이에요. 굳이 내려가지고 또 확인하고. 혹시 다쳤는지 죽었는지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서 사실은 그 다음 해에 어떤 엄청난 일을 당하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 캐릭터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면 샤워를 하면 죽을 확률이 높아요. 샤워를 할 때 작은 밀실이잖아요. 그리고 옷을 벗고 있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죠. 정말 도구도 없죠. 그렇죠. 도구도 없잖아. 비누 들고 싸울 수 없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그 공포를 그대로 자극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사이코. 그 유명한 알프레드 히치콕의 사이코라는 작품이고요. 근데 남자가 샤워하면 안 죽거든요. 극 중에서 꼭 여자가 샤워를 해야 죽어요. 반대로 남자는 완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죽어요. 아까 말씀드린 주로 운동선수라거나 이렇게 보면 공포영화에서의 그 테스토스테론은 사실상 청산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자랑하는 사람은 꼭 죽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근육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런 쪽으로는 제가 안전해요.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꼭 오래된 어떤 물건을 만지는 사람은 죽어요. 예를 들면 이상한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 있다. 혹은 무슨 일기장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걸 이제 넘겨보잖아요. 혹은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보잖아요. 이러다가 사달이 나서 완전히 이제 피바다가 되는 영화가 바로 그 유명한 이블 데드 같은 작품이에요. 이블 데드 보시게 되면 거기에 죽음의 서라는 책이 있고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이제 확인시키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오래된 걸 만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소장품 중에 오래된 거 많으시잖아요. 나는 뭐 직방이야. 너무 위험하시네요. 네, 파이학계 그동안 감사했고요. 6년 만에 이렇게 끝나는구나.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되는 건가요? 분위기도 오늘 좀 뭔가 으스스하면서. 꼭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죽는 것 같아요. 행동하니까 떠오른 건데. 이건 뭐 공포영화에 해당하는 클리셰는 아니고요. 전쟁영화에서 가족 사진 보면서 꼭 살아 돌아갈 이유 있는 사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죽잖아요. 이런 것하고도 어떻게 보면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직업, 행동 얘기하셨는데 네. 또 다른 이번에는 뭐 어디에서 죽을까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공포 영화에서 가장 많이 죽는 장소는 숲속의 외딴 곳에 있는 저택, 오두막집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저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공포 영화에서 가장 안 나오는 도시 중에 하나가 뉴욕이거든요. 아, 너무 사람이 많고. 네, 물론 로즈마리 베이비 같은 영화는 뉴욕에서 배태된 그런 영화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이 많으면 공포 영화를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통제해야 되고 엑스트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포 영화에서 잘 안 나오는 게 공항 안전하거든요. 작은 공항이 아닌 이상. 나이트 플라이어 같은 영화는 소규모 공항에서 벌어지는 그런 공포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붐비는 공항, 그 다음에 월드 시리즈가 벌어지는 야구 경기장, 그런 한 번도 못 봤네요. 이런 네. 공포 영화에서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제할 수가 없고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사람이 없는 곳, 숲속, 한적한 곳에 있는 딱 집 한 채. 돈 얼마 들겠어요? 블레어 비치 같은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화가 $20,000로 찍었거든요. 공포 영화 역사상 제작비 대비 흥행이 가장 큰 영화가 블레어 비치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00면 3천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걸로 영화 한 편을 찍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그냥 뭐 손전등, 비디오 카메라, 텐트 이런 것만 나오고 심지어는 이게 파운드 푸티지 장르이기 때문에 사람도 얼굴도 제대로 안 나와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명료하게 찍은 작품인 것인데 창의성을 극한으로 발휘해야겠네요. 예산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숲속 안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요. 꼭 그래서 10대나 20대의 그 소년들이나 청년들 몇 명이서 그 집으로 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블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그 오두막집이 도착했는데 문이나 창문 중에 하나가 못질이 되어 있어. 그럼 거의 100%. 이블데드가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숲속에 있는 오두막집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죽는 그런 장소다 얘기할 수 있고요. 약간 유사품으로서 어떤 게 있냐면 지금은 영업을 안 하고 있는 호텔. 이미 무섭네요. 네, 과거에 특히 정신병원이었던 네, 그런 건물. 뭐 예를 들어서 알포인트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 곤지암 같은 영화가 대표적인 거죠. 과거에 정신병원이었던 폐건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영업을 안 하는 호텔, 겨울 동안에 문 닫는 호텔에서 벌어지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샤이닝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숲속의 작은 오두막집하고도 유사한 그런 공포영화에 사람이 죽는 그런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집 밖에서 가장 잘 죽는 장소 중 하나는 어디냐? 말할 필요도 없이 공동묘지. 공동묘지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있죠. 공동묘지 혹은 묘지. 대표적으로 파묘 있잖아요. 또 한국 공포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월하의 공동묘지라는 60년대 영화 있어요. 그것도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 좀비 영화의 효시에 해당하는 영화가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거든요. 그것도 공동묘지라고 관련이 있잖아요. 공동묘지는 가뜩이나 민담이든 우리의 평상시에도 근처에 가면 뭔가 약간 오싹한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책에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공동묘지는 다 공포영화의 배경이 되는데 딱 한 군데가 예외라는 거죠. 알링턴 국립묘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현충원 같은 경우죠. 거기서 약간 공포영화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함부로 찍으면 안 되죠. 네, 그렇기도 하고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데를 제외한 모든 공동묘지가 나오죠. 다 공간이 어둡거나 그쵸. 사람이 없거나. 근데 의외의 장소인데 공포영화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상한 장소가 있어요. 바깥에. 그게 옥수수밭입니다. 옥수수밭으로 배경한 공포영화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옥수수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들도 있고 스위니 토드 같은 영화에서도 공포영화에서 그 옥수수밭이 중요하게 나오고요. 뭐 경우는 다르지만 콰이어트 플레이스에서도 옥수수밭이 나오고 프레디 대 제이슨인가요? 이 둘이 살인마가 대결하는 것도 옥수수밭이에요. 옥수수밭이 높아가지고. 그렇죠. 일단 옥수수밭 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고 거기서 이제 미로처럼 느껴지기가 쉽고 그 소리 있잖아요. 옥수수밭에. 예. 그 소리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공포에 효과를 주는. 또 한 가지는 옥수수밭이 조성하기에 돈이 덜 듭니다. 다른 밭보다. 그리고 조성할 수도 있지만 실제 옥수수밭을 사용했으면 그 농장주한테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가장 적게 줘도 돼요. 왜냐하면 옥수수밭이라는 어떤 그런 작물의 특성상.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그 생각도 했어요, 제가. 네, 인터스텔라 보면 왜 옥수수밭을 어마어마하게 조성해놓고 거의 뭉개다시피 이렇게 카체이스 비슷한 걸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옥수수가 병충해에 강해서 미래의 작물로 적당하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집안에 들어오면 어떨까 또 생각할 수 있죠.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에 하나는 화장실. 좀비랜드라는 영화를 보면 그것도 약간 메타 공포영화적인 어떤 속성이 있는데 절대 화장실에 숨지 말 것 이런 걸 규칙처럼 말해요. 화장실에 가서 있으면 보통 항상 마지막에 다리 이렇게 들잖아요. 안 들키려고. 근데 결국은 살인마가 들어와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화장실이 굉장히
무방비 상태가 그렇죠. 되잖아요. 숨을 쉬는 곳이 별로 없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거울 앞. 거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거울 앞도 클리셰가 너무 많아서 보통 거울 미국에서는 열면은 뒤에 약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약을 꺼냈다가 문을 닫는 순간 꼭 살인마가 나오죠. 뒤에 얼굴이 바로 보이죠. 그렇죠. 그게 열 때 전에는 없어요. 꼭 닫을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 있으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또 거울이 갖고 있는 시각적인 공포가 있잖아요. 이거 활용한 또 공포 영화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성호 감독이 만들었던 거울 속으로라는 영화가 있고요. 캔디맨도 그렇잖아요. 거울 앞에서 캔디맨 5번 외치면 캔디맨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있겠죠. 한 군데 더 든다면 극장. 극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극장 갈 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극장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완전히 아비규환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소리가 엄청나니까 이게 사운드가 여기서 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주변에서 나는 건지 공포영화 보는데 만약에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영화에서 흥미롭게 공포영화로 오프닝을 너무 멋지게 만든 게 스크림2죠. 네, 거기서 제이다 핑켓이 죽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극장이라는 곳의 어떤 무방비 상태라는 것도 호러 영화에서 무섭게 사용되는 사람이 많이 죽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외국으로 떠나면 요즘 많이 죽거든요. 배낭여행 가서 호스텔이라는 영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근데 외국으로 떠났다고 쳤는데 그렇게 떠났거나 어쨌건 영국이 배경인 경우면 만나게 되는 것은 주로 좀비고요. 이번에 보셨던 28년 후라든지 무슨 새벽의 황당한 저주라든지 이런 거고요. 서유럽으로 가면 만나는 건 늑대인간이고요. 동유럽으로 가면 만나는 게 뱀파이어예요. 이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뭐 어차피 죽을 운명인 건 비슷하다. 공포영화 속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죠. 너무 흥미롭네요. 네. 잠시만요.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로 쓰는 법 궁금하신가요? 인터넷과 BTV 신규 가입하면 유튜브 프리미엄 6개월 무료예요. 진짜? 대박. 여기서 끝이 아니죠. 상품권 가입 혜택은 물론 온라인 전용 추가 할인까지. 이거 어디서 가입해요? SK 브로드밴드 비다이렉트 샵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지금 직업도 얘기했고 네. 어떤 행동을 하면 죽는지도 네. 얘기했고 어디서도 얘기했고. 네. 언제 죽나요? 그렇죠. 물론 이제 밤에 죽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밤이 무섭기도 하고 또 밤이면 시각적으로 가려지는 것이 많아서 돈이 덜 들기도 하고 물론 조명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언제 죽나는 거의 12달 중에 딱 3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7월달, 12월달, 10월달. 이 3가지인데 주로 이제 서양의 공포 영화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할리우드를 말하는 건데 7월인 이유는 10대 영화들이 가장 왕성하기도 하고 뭐 캠프를 가거나 친구들하고 어울리거나 여행을 가거나 파티에 가거나 이렇게 7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름 캠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시무시하잖아요. 13일의 금요일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죠. 버닝도 마찬가지고 12월에도 죽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폭설이 오면 고립되잖아요.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 들뜬 10대들이 살인마의 난동에 죽게 된다 이런 게 있죠. 10월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할로윈 생각하시면 돼요. 10월의 마지막 날이 할로윈이지 않습니까? 할로윈 때 죽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아니더라도 10월달은 이상하게 공포영화에서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블레어 위치도 10월달이 배경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0월, 12월 이 3개월만 잘 건너뛰면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래도 팝콘 먹으면서 괜찮게 지낼 수 있다, 안전하게. 7월, 10월이면 막 공포영화 자주 개봉하는 시즌이기도 하네요. 그렇기도 하죠. 보통 7월 달에 제일 많이 하겠습니다. 요즘 겨울에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대체 뭐에 의해서 죽는지.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칼이죠, 뭐. 칼. 일단 칼로 살해될 때 가장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상황을 관객들이 상상하게 되는 것 같고. 총보다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공포영화는 총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총이 나오려면 다리 사이에 끼우거나 예를 들어서 플래닛 테러처럼 그쯤 돼야 이제 이게 공포영화의 무기가 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총으로 쏘게 되면 그건 액션영화지 사실은 호러영화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영화들. 스크림도 칼이잖아요. 그러네요. 13일의 금요일에서는 마체테 사용하잖아요. 나이트메어 같은 걸 보면 장갑 같은 건데 손가락마다 단검처럼 되어 있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프레디 크루거가 그걸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할로윈에서도 정육점 칼 사용하잖아요. 가장 흔한 그래서 사람들이 더 공포를 느끼는 왜냐하면 주변에서 흔히 보는 칼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칼을 가지고 공포영화에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나온 영화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어떤 영화를 소개해 국내 개봉 안 한 영화들도 있고 일단 많이 안 보셨을 텐데 상당히 잘 만든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까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김성호 감독이 만들었고 유지태 씨가 주연했었던
거울 속으로라는 작품입니다. 시각적으로나 굉장히 창의적인 작품이고요. 공포영화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면 가장 뭐 빼놓을 수 없을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블 데드인데 이 영화가 5억 원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정말 저예산 영화예요. 근데 당시로서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호러 영화사에서 어떤 거대한 족적을 남기게 된 그런 작품이고 샘 레이미가 나중에는 이제 스파이더맨 시리즈까지 만들었는데 이걸로 시작했거든요. 그렇지 됐건 굉장히 파격적인 만듦새를 보여주었던 이블 데드 그 중에서도 1편 81년도에 있는 작품 이 작품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거울 속으로랑 이블 데드 1편은 BTV에서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있군요. 진짜 무서워. 아까부터 저게 뭐야. 네. 보셨었나요? 네, 설치했는데. 알았는데 갑자기 소름이 확 오르네. 네네네. 오늘 너무 그 많은 클리셰들을 알려주셔가지고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또 이거를 비튼 영화들이 나올까봐 또 걱정되기도 하네요. 창의적인 영화를 이런 걸 비틀기죠.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미드소마처럼 낮에만 낮에 펼쳐진다든지 이런 일어나잖아요. 식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또 클리셰를 많이 알면 또 이 장르가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지 않을까.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은 이제 제가 떠올렸던 것들도 많고요. 이런저런 데서 찾아본 것들도 많지만 두 책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참고했다는 말씀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파이아니 여러분들이 공포영화 보시면서 쫄지 않고 재밌게 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